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준기 교수님 나오셔서 발제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토론하도록.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제가 의뢰받은 거는 통일교육 방향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참석자들이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전문 토론회라서 PPT를 좀 약간 대학생들의 좀 호감 갈 만한 그런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평화민주주의예요. 통일교육의 방향을 평화민주주의에 두고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현재 세계 질서가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은 평화민주주의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긴데, 그래서 PPT 슬라이드 개수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한 게 이제 이렇게 돼요. 왜 평화가 지금 중요하고 통일교육에서 평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으로 넘어가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평화가 우리 국제정치나 국제체제 제일 먼저 중심 주제로 등장한 게 실제로 이때죠. 소위 말 30년 전쟁이 끝나고 국제체제가 막 형성이 됐을 때 피스라는 게 국제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휴고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아까 법학 전공한 친구도 있던데, 아무튼 그로티우스의 이제 국제법이 나오죠. 그 제목이 워 앤 피스에 관한 법이죠. 이게 이제 국제법의 효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정치 이론적으로 평화에 대한 철학적 소고를 처음으로 한 게 근대에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아인 필로소피의 엔트브로프 요거는 이제 그거죠. 한 철학적 소고 해가지고 초고해서 영구 평화론을 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치 이론과 또 실험들이 진행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연합이죠. 그래서 전강기 두 차례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실제로 평화라는 주제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이제 등장을 하고 다 합의가 되죠. 그래서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실제 유럽 사회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평화라는 게 하나의 한 국가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체 아니면 대서양 문명 태평양 할 거 없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모토가 평화 번영이죠. 근데 이게 탈냉전기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났죠. 해서 일극 체제도 거의 쇠퇴해가고 또 여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ILO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 대체로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롱피스라고 하는 장기 평화가 이제 끝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에 올 게 뭐냐에 대한 논란들은 많은데 문제는 롱피스 긴 평화가 장기 평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를 어떻게든지 간에 지키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현재 이제 전쟁 중인 세계라고 저는 이제 붙여봤는데 그 징후들이 이런 군사적인 충돌뿐만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뿐만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관세죠.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관세 전쟁 일종의 전쟁 행위다. 글로벌 퍼퓰리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나 남북한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굉장히 소중한 상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계 질서 해체의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는 이제 칼 폴라니가 예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면서 국제 질서의 변동을 경제학자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슐레카가 얘기했던 정강기에 대한 20년 위기죠. 고리의 시대 여러 가지가 있죠. 다극화 아니면 폴리크라이시스 다중위기 복합위기 이건 이제 아담 투슈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아니면 넌폴라리티에서 소위 말 외교협회 회장했던 리차드 하스가 얘기. 그러니까 정의하기 어려운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이안 브레머라는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G0 책임질 수 없는
뭐 이런 G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G0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한 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세계 평화도를 2024년 작년에 했는데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대부분 이제 비교적 평화로운 국가들이에요. 그 파퓰리즘도 좀 덜하고 군사적 충돌도 없고 뭐 이런데, 대체로 여기 노란색, 누런색 이런 것들이 정치적 불안정과 실제로 전쟁을 겪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 세계 주도를 보면 다 이렇게 좀 그 불구죽죽 노란색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실제로 군사 충돌이나 무력 충돌이 연루된 국가를 표시한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분쟁에 얽혀 있는, 전쟁 중이거나 무력 충돌 중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황으로 그 취임한 그 레오 14세죠. 노머워 그 취임식 하고 나서 첫 미사에서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제3세 3차 대전의 비극에 우리는 맞닿고 있는데, 전면전은 아니지만 인피시스, 그러니까 3차 대전의 조각들과 우리는 그 마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인 전쟁들 하나를 꿰어 맞춰지면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모워, 교황까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세계가 2차 대전 이후로 최고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올 봄에 나온 뭐 다 아시죠? 정책하는 분들 다 에이클레드나 이런 뭐 그 웁살라 전쟁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쟁 데이터. 오스트리아 IEP, 요건 유명한 그 GPI 만드는 그 연구소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 보니까 에이클레드 같은 경우는 2025년 올해 분쟁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할 거로 예측이 되고, 지난 5년 동안의 분쟁은 그전 5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유명한 얘기죠. 2022년에 우리 정상도 이제 갔습니다만 유엔 총회에 구테우스 총장이 유엔 총회 개막을 하면서 했던 연설에 했던 워터셔드 모먼트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분수령의 순간에 인류가 도착해 있다 이미. 그래서 그 중에는 뭐 기후 3대 위기를 하죠. 기후 위기, 지정학적 위기, 불평등인데, 실제로 지오스트래틱 디바이드,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서로 분열되고 분열이 되는 이런 전쟁 상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미 인류는 그 완전히 그 분수령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사적 열전이 있고, 지정학적인 패권 전쟁도 하고, 그죠? 지오폴리티컬 라이블리도 하고, 관세 전쟁도 있고, 글로벌 파퓰리즘, 요건 정치 내전이고, 이 결과가 예를 들자면 EU가 올 초에 군사력 강화로 8천억 유로 쓰기로 했죠. 이게 사실 더 올라갔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뭐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인데,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세계대 1차, 2차 대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큼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경제 위기는 더합니다. 여기 EPU하고 GPR인데, 요거는 이제 소위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그 지수고, 노란 거는 파란 거는 노란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인데, 경제적인 게 더 지금 더 위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경제학적인 리스크하고 결합해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죠. 이건 관세를 보시면 한 120년 스팬을 놓고 보면 지금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2029년 여기가 대공황 때거든요. 요때 그 스무터 헐리법 관세법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때가 사실은 뭐냐, 정강기 겸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불안정을 더 촉발시키는 게 지금 이게 상호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파퓰리즘 지수 같은 경우도 요 파란색은 이제 좌파 파퓰리즘이고, 요건 빨간색은 우파 극우 파퓰리즘인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어요. 90년대를 넘어가면서 극우 파퓰리즘이 또 극좌 파퓰리즘은 좀 소강 상태고 크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정치적 내전하고 관련돼 있고, 난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난민 올라가죠.
지금 뭐 쭉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한 30년, 40년 스팬을 봐도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급이냐면 2010년 만에 2013년에 5천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1억 1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죠. 10년 만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되면 1억 3천, 1년 만에 2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더 심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아까 난민출 왜 보여줬냐면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가 무력으로 조성되었을 때 우리도 여기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무력 충돌이 아까 뭐 그 국토 안정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 한반도가 영토든 정치 지형이든 재조정된다면 우린 여기에 숫자를 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요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이트. 요거 이제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자유민주주의가 25.28이었는데 요건 국가죠. 지금 16.20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떨어졌어요. 비중이. 그 얘기는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권위주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7년 보면 96개국이었는데 5년에서 7년 만에 88개국으로 떨어지고 39만 명에서 23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년의 추세를 보면 아직도 물론 200년 전에 비해서는 민주주의의 지수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몇 년 전까지 누렸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그때는 전 세계적인 민주화 이행을 할 때 권위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이행할 때와 지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 숫자도 그렇고 인구상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 글로벌리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평화를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제도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한 상징이 이건 뭐 다 아실 텐데 작년에 유럽의 선거 결과예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 진출이 이제 두드러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극우 정당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보수당이에요. 보수당 그 중도 우파 보수당. 그러니까 여기부터 극우로 이제 가는 거예요. ECR이 이제 소위 컨서버티브 앤 리포미스트 해가지고 유럽 보수 앤 개혁, 보수와 개혁 정당인데 여기가 우익 정당인데 이번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극우 정당이죠. 여기는 무소속인데 여기도 극우 성향이 크고 원래는 다행인 거는 그 보수 정당, 그러니까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여기가 나름대로 안정세를 갖고 있다는 게 유럽에서는 좀 그 희망적인데 여기는 이제 그 중도 좌파고 여기는 좌파고. 근데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8%, 전 세계 8% 인구만이 풀 데모크라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얘기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선거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유민주주의보다 좀 떨어지는 건데 선거는 있는데 풀 데모크라시가 아닌 걸 이제 선거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데모크라시에 이제 가까운데 올해 지수가 흔들렸어요. 사실 작년 올해가. 그래서 풀 데모크라시에서 선거 민주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파란색 이게 이제 완전한 풀 데모크라시들이죠. 하늘색 가면 좀 약간 그 위험해지는 뭐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보면 그죠. 오토크라타이징 레짐에서 권위주의화되는 정권들이 체제들이 쭉 늘어납니다. 2000년 지나면 특히 2024년 가면은 이만큼 늘었죠. 원래는 롱피스 기간에는 이 정도밖에 아니고 냉전 시대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만큼 늘었습니다. 데모크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전 해체되고 나서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이거는 유엔 헌장과 헌법에 있는 것들로 돌아가야 된다. 유엔 헌장이 얘기했던 가치와 대한민국 헌법에 얘기했던 가치로 돌아가서 통일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교육원장 할 때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 유엔 차터죠. 유엔 헌장의 전문 프리엠블을 보면 맨 첫 번째 구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2차 대전을 끝내고 그 인류의 가장 재앙스러운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 앞으로 오는 세대들한테 재앙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엔 헌장의 맨 앞에 전문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하고 그걸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평화가 같이 가죠.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전문 이것도 제가 이제 교육원장 할 때 통일교육에 썼던 건데 대한국민은 우리 국민한테는 전법 전문에 그 규정하고 있는 과제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주개혁이고 하나가 평화적 통일. 다시 말하면 대한국민의 사명은 딱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 평화라는 거죠. 평화통일. 그래서 이 가치를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더더군다나 총강에 있는 우리의 정체, 폴리티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그 뒤에 나오지만 방법으로서의 공화주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이건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율적 기본 질서를 이루는 근거 아닌 기본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관한 겁니다.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헌법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교육을 얘기할 때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다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국정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통일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결합하려면 앞에 있는 그러한 당위성들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평화 교육은 분단 자체가 사실은 반평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교육은 한반도 버전의 평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일 교육과 평화 교육, 평화학 전공한 분들이 그 동일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평화학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어서 평화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단 문제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 교육은 한반도 버전의 평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 세션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현재 한국 통일 문제가 한반도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국면인데 이건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사적으로도 위험한 국면으로 간다고 보지만 두 번째로는 두 국가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영구 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다들 통일을 전제로 한 두 국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은 두 국가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두 개의 국가로 영원히 간다라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영구 분단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면은 통일 관련한 한반도의 아젠다는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간다. 선택 국면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로 북한이 얘기하는 거하고 통일의식 퇴조, 요게 이제 맞물려서 실제로 통일에 관한 아젠다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실제로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한반도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죠. 사실은. 그게 좋든 싫든. 근데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와 행위자가 없다. 그리고 그런 국제 시스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냉전 시대에 비해서도 불확실성이 더 배가가 된다. 그렇죠? 오히려 냉전 시대 분단 체제가 비교적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 질서 이행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래서 저는 탈냉전개 접근법을 재조정해야 된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평화 통일한 접근법은 탈냉전기의 접근법이었는데 지금은 탈냉전기가 끝나고 그 소위 그레이트 트랜지션이죠. 대이행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높고 해서 다른 형태의 통일에 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두 국가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니까 통일교육에서 저는 이런 게 소망스럽다고 봐요. 관리 가능한 통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매니지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통일 과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통일이 된다라면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2018년부터 평화교육을 기본 체계에 사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통일교육 기본과제에 해서 제가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기본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의 방향과 관점이라는 책이고, 요게 이제 보이테스바 협약의 그런 모델을 본따서 했던 건데,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교재라는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그 뒤에 이제 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다시 좀 발행이 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지금까지 평화교육이었다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 부분들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현재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 문제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 정치 문제죠. 아까 그건 포퓰리즘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정체성 정치가 그 발현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통일 문제에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통일 문제가 사그라들게 만들고 주변화시키죠. 예전에는 통일 문제가 굉장히 그 중심 아젠다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덴티티 팔로티스가 나오니까 통일 이슈가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죠? 어디서 계층 문제 나오죠, 젠더 문제 나오고, 뭐 문제 나오고, 뭐 도시 주택 아니면 종교 문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통일 이슈가 설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의 정치가 심화될수록 통일 문제가 사그라든. 두 번째로는 이 정체성 정치의 통일 문제가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했던 게 나오는 게 뭐 탈북민 혐오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통일 문제를 혐오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파퓰리즘이 심화되니까 민주주의의 퇴행 국면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보 보수 간의 합의가 붕괴된다. 요거는 이제 다 알다시피 20세기 초반 그 탈냉정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아닙니까? 근데 요게 이제 붕괴가 되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거의 끝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그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 간 합의, 이건 미국 사회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붕괴가 되고 민족주의, 애국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충돌하게 되는 뭐 이런. 근데 한국의 포퓰리즘의 기형성이 있는데, 요건 뭐죠? 파퓰릴 수 없는 뭐 파퓰리즘이 된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시고. 재밌는 건 그거예요. 프랑스 파퓰리스트 같은 경우는 애국주의적이죠. 극우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그 RN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애국주의적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나치적이에요. 나치를 싫어하죠. 그래서 공화당 보수정치행동 스티브 배넌이 초청한 행사에 갔는데, 배넌이 그때 나치 격려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가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국주의의 사실 표본인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식민주의적 반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에 포퓰리즘이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냐면, 통일 문제를 포퓰리즘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퇴행과 결합해서 통일 문제를 분쟁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육을 통해서 파퓰리즘이나 통일 문제를 분열화시키는 것도 좀 막아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스티븐 레비치크가 얘기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좀 더 민주주의에 대해 전투적일 필요 있다. 왜 그러냐니까 히틀러한테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거는 너무나 수세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이제는 파퓰리즘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방임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 수호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진정한 자유주의라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임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아니면 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다 보셨던 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야 막론하고 다 레비치키 책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책이죠. 그래서 파퓰리즘에 대한 공동대항이 필요하고,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연합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이 프로젝트예요. 빌딩 브리지 프로젝트 해가지고 서로 가교를 만들자. 극우한테 가지 말고. 그게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요 카운티에서 했던 거죠. 디폴라라이제이션, 양극화시키지 말고 서로가 분열시키지 말고
정통 보수와 정통 진보가 힘을 합해서 극우 세력을 좀 배제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교육의 그 합의 방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정치학회장님도 계시지만 좀 그 통일교육을 정치학회랑 같이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니까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나 전제, 뭐 여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자기 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을 자유주의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극단적인 형태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계랑 그 공동 협업을 해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거기에 토대로 한 민주시민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교육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들이거든요. 이게 알다시피 이사야 벌린부터 찰스 테일러,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에서 토마스 그린, 이게 다 자유주의 스펙트럼에 나와 있고,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케인즈하고 프리드만조차도 신자유주의 다 자유주의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그래서 리버티나 프리덤의 다양성과 논쟁성을 포괄적인 의미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묶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에서 시민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인구론적인 시민이 아니고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사회적 존재로서 시민이라고 본다면 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지금 문제가 작년에 나온 재작년에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나와요. 근데 민주시민 의식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정의하고 있는 게 서울시 조례인데, 여기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입법들을 이제 준비한다고 해요. 근데 내용은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학계랑 힘을 합해서 협업을 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시민이 뭔지 정의해내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 방법론이 뭔지를 합의를 해서 입법화하는 작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 사례가 바로 독일에 있는 정치교육이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에 있는 이 부분이 민주시민교육과 거의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테스바의 합의에 근거한 게 그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 방식이죠. 요게 이제 그거죠. 강압적인 교화 방지. 요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논쟁적인 걸 유지해 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판단 능력 함. 요게 사실 한국에서 그 오해를 많이 받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임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보이스바하는 그냥 기계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해주려는 거거든요. 정치적 판단 능력을 함양해 주는. 그러려면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계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연방정치교육원이죠. 분데스센트랄레. 요 연방정치교육원에서 하는 미션과 액티비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민주주의 인식 증진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관용주의. 이 다원주의라는 건 아시다시피 로버트 다리 얘기한 다원주의 말을.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과 출판을 합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보이텔스바 협약에 근거한 거고, 거기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는데, 이게 외화된 출판문, 요게 이제 이런 교육들이에요. 그 중립은 해결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BBP가 했던.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시행을 해요, 지금. 정치 참여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니까 그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죠. 프레이질. 요거는 이제 또 인문 교양으로 이제 커피에 대한 어떤 뭐 교육도 하고, 뒤에 나온 이거 다 올해 나온 책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수의 폭정, 티러니. 이건 트럼프 주식회사.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논쟁적인 그 출판들을 해 나갑니다. 이걸 통해 서로가 논쟁을 붙이는 거고, 연방교육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잡지들, 이건 청소년 잡지들이죠. 요거 이제 SNS에 관한 뭐.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러한 시민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단과 통로들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학 그 통일교육의 공화주의적 접근, 요건 이제 대안으로 아까 그 우리 김본수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요 재미있는 발표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시민적 자유로, 요거 이제 공화주의적 신공화 이제 필리페티스의 비집의 자유에 관한 건데, 낯서시더라도 뭐냐니까 그 자유라는 게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넌 인터퍼런스가 아니고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서 시민적 자유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교육원장 할 때 그 교육원장 현장에서 그 지도 그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교사들이 뭐냐니까,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 하려고 해도 중립성 문제가 걸려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정부도 어디서 나서서 입법을 해주든지 그 학생들한테 이런 예민한 그 주제들을 토론할 수 있게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소위 막 중립성 교육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립성이라는 그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해서 중립성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얘기했던 비판적 교육으로서의 중립성 정도가 되면 우리도 교사들이 마음 편하게 사실은 이런 그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가 이제 이거죠. 정책 중립성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교사나 교육자가 정책 사회나 논쟁적 이슈에 소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일단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A 의견도 B 의견도 있고, 이건 이 문제가 있고 이건 저런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중립성 위반으로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재료만 던져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립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중립성 개념을 재검토하고 오히려 독일식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제안을 하자. 요게 소위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원칙, 비지배 자유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적 정의에 기반한 민주시민의 실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건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국한된 건데 이거죠. 참여적이고 대화 중심 환경, 인식 자유의 제도 보장,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거죠. 그 상호 인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그 PPT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공화주의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재정의하고 입법화하는 거하고 자유 실현을 위한 그 좀 더 적극적인 자유. 그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민주시민교육의 공적인 현실을 연계를 강화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론인데, 요즘 그 평화에 대한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발표문을 좀 그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준기 교수님께서 예전에 원장으로 계실 때 그 실현하고 싶었던 많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셔서 시간을 많이 들였으면 차분히 다 설명이 됐을 텐데 좀 주마간산으로 간 것 같지만, 내용이 지금 인쇄물에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기로 하고, 우선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통일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한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도대체 이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면 좋을까 하는, 뭐 그게 우리의 그 기성세대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고민인데,
오늘 그 토론 순서는 그냥 그 순서지에 나온 대로 서울대에서 지금 의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김범수 교수님, 또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그 본인이 보시면서 나는 이런 통일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혹시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뭐 발제문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7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범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통일평화 교육 또는 뭐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방금 들으신 저희 그 백준기 그 원장님의 발표와 사실상 뭐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의 방향이 통일교육, 그리고 평화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민주개혁,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그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도 제 5조에 저희 뭐 제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헌법 5조에도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과 민주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당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아마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당위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아마 좀 이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마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뭐 통일연구원 그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사에서도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렇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일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는 나이 많은 꼰대들의 그냥 교육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 20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통일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평화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마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또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통일이라고 응답하는 응답률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이수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일은 당위고 그 다음에 평화 분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그냥 내용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이 어떻게 평화 공존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평화 교육 또는 뭐 이 통일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백준기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분단 현실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 그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교육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평화교육에 대한 강조가 좀 이렇게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평화교육에 대한 것, 어떻게 남북한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했었던 의식조사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화교육의 부재,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기존 그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에서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평화통일 민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또 우리 백준기 원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분단돼 있더라도 남북한이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어떻게 대답하냐요? 이수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통일보다는 저희들이 분단되어 있더라도 일단 평화롭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통일의 당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 교육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뭐 평화도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부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그 다음에 통일이 돼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사회 문제가 악화가 될 것 같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사회 문제가 악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은 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 통일의 편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화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만큼 통일이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평화 교육인데요. 평화 교육 관련해 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과 당분간 아까 이제 태영호 뭐 우리 그 전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님께서는 15년 정도를 이야기하셨고 뭐 15년 정도 뒤면은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고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단기간에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40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5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은 핵을 가진 북한, 최소한 15년 또는 더 길게는 한 50년 이상을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야 되는데요.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핵을 가진 북한과 당분간은 이렇게 뭐 이 평화 공존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과 앞으로 한 뭐 최소한 20년 또는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통일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2쪽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여기 자료집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치, 그래서 통일이 남한 국가 전체와 개인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일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북 정책의 목표로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공존을 모색해야 되고, 이러한 평화 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실현하는 교육이 최소한 당분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 의식을 핵심 가치로 부각시키는 부분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민주 시민 교육 앞서 이제 우리 백준기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그 뭐 민주시민교육 공동학술회의가 올해 6월달에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정치학회가 가졌던 학술회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조계원 박사의 발표가 이 민주시민교육 공동학술회의에서 했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참된 시민으로서 필요한 시민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이런 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백준기 원장님이 강조하신 내용과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상당히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저의 토론은 이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우리 또 현장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만 제시한 그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또 그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우리 김영석 차관님은 통일부에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포함해서 담당하시던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밖으로 좀 한 발 물러서셔서 보실 때 예전에 하던 거 지금 하는 일 어떻게 좀 뭐 바뀌어야 될 건가 아니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7분 내인데 뭐 좀 짧게 해주시면 더. 예, 반갑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차관입니다.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뭐 백준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김업수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방향에 대해 있어서는 뭐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자담회의 주제가 통일 여건의 악화와 통일 교육의 방향이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가 지금 분단 이제 8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제 판단은 아마도 우리의 이제 선배분들께서 80년 동안 계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노력은 해왔다. 그리고 방향은 이제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통일을 추구해 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1, 2세션에도 우리 최한규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정말 그 업앤다운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시는 것처럼 복합 위기의 시대에 뭐 통일로 가는 그런 이제 구심력보다는 오히려 원심력이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내부의 변화를 놓고 보면 통일 여건은 오히려 악화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통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 2세션에서 태영호 전 이제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야기했던 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한 세기 내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뭐 15년은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동서독의 경우도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 이상 가는 거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는 아마도 남북 관계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 번째는 북한의 세대 변화입니다. 90년대 중반에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장마당에서 각자 도생의 경험을 한 세대, 즉 이제 북한의 최소한 40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원이 북한 세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 당국의 대결 위주의 경직성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미 정보가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정보 접근으로 인해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들도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 베른에서의 유학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러한 이제 개방된 사회로 북한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어떤 이제 반감은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2018년과 19년에 싱가포르가 베트남에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때 그 장소를 선정한 것부터가 바로 이제 체제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개방된 사회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지금 2016년 이래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이제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소위 엘리트층에서의 탈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통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비록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은 되지 않지만 이제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이제 남북 간의 국가연합, 남북 연합의 단계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북한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방은 이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 그리고 비핵화의 대화가 열리면 대북 제재의 완화가 되고 그거 자체가 개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통일의 여건이 악화보다는 지금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 북한의 내부 변화, 북한의 경제의 그런 악화 속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개방으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통일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이제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이제 소위 그 반공 교육, 이승복 어린이, 울진 삼척 무장 공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승복 어린이를 생각하는 반공 교육이 통일 교육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교육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서로 번영하는 이제 통일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통일 교육에 대해서 그게 크게 어려움 없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에 따라서 이제 소위 평화냐 안보냐 이런 쪽에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성과 이제 다른 그러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 그리고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통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세션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북한의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의 통일 국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두 개의 국가라고 해서 통일과 멀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통일로 수렴될 수 있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 인식하에서의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의 그런 두 개 국가론이라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인식하에서 한반도 통일 미래에 대한 모습 등 이제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은 이제 일종의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 7년 정도 밖에서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는 풍부하게 많은데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교육을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일종의 뭐 이제 교육기관에서의 시수 확대라든지 현장 체험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그리고 또 통일 활동의 경험을 가진 이제 다양한 그런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짐 노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멸 국가의 그런 영순위가 대한민국이다.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소멸 국가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런 한반도에 있어서의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청중으로 계신 학생들도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서 우리 마지막 이현철 교수님 코멘트 짧게 해주시고, 혹시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들 오늘 꼭 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분들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코멘트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여현철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백준기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평화 통일 교육, 예전에는요 통일교육 지침서라고 통일부에서 냈는데 원장님으로 계실 때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식으로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해 주신 원장님이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차관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조, 우리가 이렇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들이 각 여러분들 전공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내 전공 영역에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장밋빛 내 전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연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 문제예요, 그죠? 돈 문제인데 저는 남북 협력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 기금 액수 말하기 전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 대한민국 이 분단 현실에서 통일교육 의무교육 아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1시간 받았으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통일교육 시키는데 정부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억 원이에요. 5천만 명으로 나누면 500원이에요. 1인당 500원 가지고 이렇게 오늘 분단이다, 평화다, 통일이다 계속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비현실적이죠. 자, 저는 이 남북협력기금이라고 17조 2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통일교육으로 활용해서 청사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을 만들어내자. 하나, 두 번째는 통일교육을 의무화시키자.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 평화로 유지하려면, 우리 자유, 인권, 가치를 전달하려면 이런 논의가 성인이 돼서 해야지, 그 이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대는 여러분들 오늘 청중처럼 병풍처럼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표자로 와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이런 세미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꼭 해야 되겠다. 예, 저기 마이크 드리세요. 어느 학과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질문. 네, 안녕하세요. 응용화학부 김지우고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저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작은 단계가 될 수 있는 뭔가 해결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전문가분들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또 예, 여기 선생님. 우리 만학도 우리 선생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경영학과 김장만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점을 한번 돌려서 생각한다면, 이 조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때 대한민국 관점에서 통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통용될 수 있는 통일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 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지금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지금 부군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도 벗어났죠. 이제 자유로의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남한하고 도저히 지금은 통일할 수가 없다. 왜?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우리도 이제 경제에 전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베트남식의 그런 분명히 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은 무조건 수교를 원합니다. 그러면 약
200조에서 300조를 원할 것이고요.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은 이제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도 북한을 전략적 인내로 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인정하고 만약에 북미 수교가 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평화, 그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뿐으로. 그런데 이제 이 통일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아까 우리 이현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엄청난 우리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막혀 있는 대륙의 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통일 교육이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헌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전문적으로 전공하기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 자체가 없는 장에서 우리가 한쪽에 모여서 맨날 얘기해봐야, 저는 많은 참여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어디 가나 관점 정해놓고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이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 그래서 대륙의 일원으로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꿈을 꾸는 젊은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두 번째 코멘트는 코멘트로 우리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혹시 뭐 우리 학생 질문한 거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원장님 뭐, 예, 안 그러면 예, 뭐 하지. 네, 그건 뭐 학교에 있는 분들이면 뭐 공통된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 통일 뭐 쭉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교육원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통일은 평화의 지평선 너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평선을 넘어서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평화에 대한 관심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든 아니면은 뭐 학교 밖에서든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대체로 통일 관련 과목을 개설하면 폐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 수강 신청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통일이나 평화 관련한 동아리도 좀 만들고 뭐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평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평화의 아젠다가 정보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어떤 노력이 제일 먼저 됐냐면 대학 내에서에 대한 반전 평화에 대한 모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 관련된 80년대 뭐 이런 대학생들의 토론과 동아리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분위기를 확장시켰듯이 유럽이나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평화나 통일에 관한 것도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시키고 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부모님들 진짜 바빠요. 그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도 챙기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지적이고 뭐 여러 가지 행동면에서 약간의 그래도 여유가 있는 세대가 대학이고, 좀 더 자유로운 토론할 수 있는 것도 대학이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대학 내에서 평화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프로그램들을 건의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기 통일대학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여현철 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치학회장 하시는 우리 김범수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군데에 그 좀 제안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거기- 이현철 교수님 한 말씀. 네, 그 방금 질문에 대한 사례 몇 가지만 말씀 올리면,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대학생 통일 토론 대회가 열립니다. 통일부 장관님 상이 1등 상이고요. 상금이 300만 원.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우리 통일됐을 때 모의 국무회의를
네, 하는 것도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 하나원 가는 것들, DMZ 방문하는 것들 이런 국민대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일 뮤지컬이라고 우리 탈북민들의 직접 이야기들을 실화로 뮤지컬로 국민대에서 프로들 다 모셔와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 통일시대 지성인으로서 역할 학생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통일 토크 콘서트 이수석 교수님 최고였었죠. 네, 사회에 그렇게 해서 탈북민들의 애환도 함께 또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통일 동아리나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지성인들의 갖춰야 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이 나고 남쪽에서 금강산 관광을 가고 막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이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돌아가고 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그 일선에 있어서 그런지 통일 한 10년, 20년이면 되겠구나 그런 꿈을 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다치고 나서 벌써 2025년인데 아까 또 우리 태영호 처장님께서 15년 그러지만 하여튼 어떻게 되건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일을 과정으로 볼 거냐 어떤 시점을 볼 거냐 했을 때 화해 협력의 시기를 거치고 자유로운 왕래 교역 이런 게 지연되고 나중에 정치적인 공동체는 나중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여러분들 시대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버리지 마시고 그런 운동,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의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